여기 사연 보내시는 분들 못지않게 저 역시 나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거든요. 우선 저는 보육원 출신입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펴주는 기관으로 흔히들 고아원이라고 하죠. 거기엔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아서 부모 얼굴조차 모르는 아이들부터 돌아오지 않을 친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 부모가 싫어서 도망친 아이들 등 정말 많은 아이들이 모여 살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늦게 들어온 케이스였는데요. 그래도 엄마가 저를 10살 때까진 혼자 아등바등하며 키워주셨거든요. 아빠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제 옆엔 엄마뿐이었고 자연스럽게 아빠 없이 자랐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여자 혼자 몸으로 저를 키우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시장 나물 장사부터 남의 집 식모살이, 식당 설거지 일 등등 가끔 술 드시면 난 너 키우려고 몸 파는 일 빼곤 다 해봤어. 근데 이 박복한 팔자는 어쩔 수가 없나 보다. 왜 이래도 이놈의 지긋지긋한 가난은 떠나질 않누 하며 울기도 하셨죠. 그런 엄마를 보면서 어린 나이에도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고 뭐고 빨리 어른이 돼서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하루라도 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가 어른이 되는 걸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새들어 살던 지하방에서 월세가 6개월치 넘게 밀려 결국 집주인에게 쫓겨났던 날이었죠. 엄마는 저를 데리고 버스를 탄 뒤 아주 멀리 갔어요. 제가 엄마 어디가? 하고 묻자 맛있는 거 먹으러 하고 대답하셨죠. 저희가 도착한 곳은 중국집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졸라도 절대 사주지 않던 짜장면과 군만두를 사주셨죠. 어린 마음에 이게 웬 떡이냐 하고 허겁지겁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짜장면 맛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엄마는 본인 건 시키지도 않고 제가 먹는 걸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제가 엄마도 먹어 하고 권해도 아니야 너 다 먹어 엄마는 배불러 하는 소리만 하셨죠. 그리고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또다시 버스를 탔어요. 날이 저물어 컴컴해질 때쯤 엄마는 버스에서 내려 저를 어떤 커다란 건물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영서야, 엄마 배가 너무 아파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여기 얌전히 있어. 알았지?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엄마, 나도 같이 가. 하고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무서운 얼굴로 안 돼.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엄마가 안 오면 여기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하고 대답한 뒤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엄마를 기다렸어요. 새벽이 지나 날이 밝고 마침내 그 건물 안에서 어른들이 나와서 저를 발견할 때까지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엄마가 저를 두고 간 곳은 보육원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몇 살이냐, 엄마는 어디 있냐 묻는 보육원 선생님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엉엉 울기만 했네요. 10살은 어린 나이였지만 그렇다고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는 것도 모를 만큼 마냥 어린 나이는 아니었으니까요. 직감적으로 엄마가 다신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보육원에서 전 그렇게 인기 있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보육원에서 아이를 입양하는 분들은 참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습게도 그분들은 아이를 고를 때 펫샵에서 강아지 고르듯 골라요. 나이가 더 어릴수록 얼굴이 더 예쁘고 성격이 밝을수록 빨리 입양됐죠. 어느 정도 나이도 있던 데다가 애교도 없고 어둡기만 했던 저는 당연히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육원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죠. 그래도 하나 다행인 게 있다면 보육원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모두 좋은 분들이라는 거였어요. 보육원 형편이 좋지 않아서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배불리 먹으며 살진 못했지만 그래도 엄마랑 살 때처럼 굶진 않았어요.
보육원 원장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학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데 저희 보육원은 그런 일도 없었죠. 원장님은 저를 딸처럼 늘 친근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육원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제 부모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분들이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줘도 제 가슴 속에 뻥 뚫린 구멍을 메워주진 못했어요. 늘 외롭고 어딘지 허했습니다. 가족,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낳아준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죽고만 싶었죠. 그래서 엄마에 대한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식은 버린 그런 여자는 엄마도 아니야. 다 잊어. 난 엄마도 아빠도 없는 거야. 그렇게 혼자 되뇌이면서 울다 잠들던 밤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성인이 돼 자립지원금을 받고 보육원을 나온 뒤에도 제 고단한 삶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젠 저 스스로 벌어먹고 살아야 했으니 더 힘들어졌죠. 변변한 기술도 학력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결국 저도 엄마의 뒤를 이어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게 됐죠. 그 일만큼은 죽어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째요. 어릴 때 보고 배운 게 엄마가 식모살이 하던 것밖에 없는데, 게다가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고 소심해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나 식당일 같은 건 영 체질에 안 맞더라고요. 다행히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마음씨 좋은 주인 부부를 만나 좀 편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숙식 제공이 안 돼서 따로 고시원에서 살아야 했지만 보수도 좋고 일도 어렵지 않아 꽤 오래 일했어요. 그날도 출근해서 평소처럼 집을 치우고 반찬을 만드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리더군요. 주인 부부는 이미 출근해서 없을 때라 택배 기사인가 싶었죠. 가만히 있으면 문 앞에 두고 가겠지 싶었는데 웬걸 띵동띵동 초인종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결국 전 인터폰을 켜고 대문 밖을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웬 남자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전 잔뜩 경계한 채로 누구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짜장면 배달원인데요. 그 평소 그릇을 밖에다 놔두셔서 가져갔는데 오늘은 안 보여서요. 하더군요. 그제야 전 개수대 안에 있던 짜장면 그릇 2개를 떠올렸습니다. 아마 간밤에 제가 퇴근했을 때 주인 부부가 짜장면을 시켜 먹고 그릇 내놓는 걸 깜빡한 것 같았어요. 저는 설거지해둔 그릇을 꺼내 허둥지둥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얼른 그릇을 내밀었죠. 죄송해요. 전 여기 일하는 사람인데 사모님이 어제 시켜 드시고 그릇 내놓는 걸 깜빡하셨나봐요. 제 사과에 남자는 말없이 빤히 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저도 덩달아 남자의 얼굴을 보게 됐는데 와, 인터폰 화면으로 볼 땐 몰랐는데 정말 잘생긴 남자였어요. 홍콩 영화배우처럼 눈썹도 진하고 코도 오뚝했죠. 키는 또 어찌나 훤칠하던지요. 그때까지 이성에게 관심을 가져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남자는 그쪽이 먹은 것도 아닌데 뭐가 죄송해요. 이리 주세요. 하고는 그릇을 받아 철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세워둔 오토바이에 올라타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내리더니 제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전 왜 그러지? 그릇이 더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제게 무언가를 내밀더라고요. 얼떨결에 받고 보니 남자가 일하는 중국집 명함이었어요. 이건 갑자기 왜... 요 앞 사거리에 있는 중국집인데 홀 영업도 하니까 시간 나면 먹으러 와요. 서비스 줄게요. 제가 미처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남자는 빠르게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재빨리 헬멧을 뒤집어 썼지만 전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 남자의 새빨갛게 달아오른 귀를요. 그날 밤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심장에 뭐가 들어간 것처럼 자꾸만 수런수런거렸죠. 남자가 준 명함만 밤새도록 들여다보던 저는 망설이다가 그 주 주말에
중국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직원용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왔어요? 뭐 먹을래요? 짜장면? 하고 물었죠. 저는 냉큼 그러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곧 상 위엔 짜장면에 탕수육에 잡채 꽃빵에 별의별 음식들이 잔뜩 차려졌습니다. 전 당황해서 제가 시킨 건 짜장면밖에 없는데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자는 무뚝뚝하게 서비스 준다고 했잖아요 하더군요. 황당했습니다. 중국집 서비스라고 하면 기껏해야 군만두지 누가 짜장면보다 비싼 요리를 잔뜩 퍼주나요? 제가 무슨 서비스가 너무 많아요. 저 다 못 먹어요.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계산대에 서 있던 사장님이 못 먹으면 싸줄게. 부담 갖지 마요.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던 우리 진철이가 첫눈에 반했다고 호들갑을 떨어서 어떤 아가씨일까 했더니만 아주 참하고 고운 아가씨네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남자는 또다시 얼굴이 새빨개져선 사장님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하고 소리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덩달아 제 얼굴도 새빨개졌고 말이죠. 어찌나 창피하고 당황스럽던지 그 맛있는 중국집 음식들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싫은 기분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설레고 좋은 쪽이었죠. 그래서 연락처를 묻는 남자에게 못 이기는 척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고요. 내일 시간 되냐는 남자의 말에 냉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같이 영화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영화관에서 영화라니. 학교에서 단체로 관람할 때를 빼면 처음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우습게도 그때 봤던 영화가 무슨 영화였는지 이젠 기억도 잘 안 나요. 왜냐면 커다란 스크린에서 재생되는 영화보단 내 옆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온 신경이 쏠려 있었거든요. 그건 아마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렇게 저희는 몇 번 더 만나 영화를 봤고요.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반년 뒤엔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죠. 네, 결혼식을 올린 건 아니지만 정식으로 부부가 된 거였어요. 빠르다면 빠른 결혼이었죠. 첫 남자친구가 그대로 평생을 함께할 짝이 된 거니까요.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이 너무 빠른 게 아니냐면서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되도록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남편이 알면 알수록 너무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요. 무엇보다 더는 외롭게 살고 싶지 않다는 바람이 간절했어요. 엄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보란듯이 가정을 꾸려 내 남편, 내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남편은 이런 제 외로움을 누구보다 이해해줬어요. 혼인신고를 하고 돌아온 날 밤 저를 끌어안고 이젠 내가 당신 남편이자 부모이자 오빠야. 난 가진 것도 없고 변변한 능력도 없는 놈이라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 평생 호강시켜주겠다 이런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는 약속할게. 당신 평생 외롭게 하진 않을 거야. 누구 하나 죽는 날까지 평생 함께 할 거야 하고 속삭였죠. 그 말에 아이처럼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가슴 속에 뻥 뚫려 있던 구멍이 그제야 메워지는 기분이었죠. 결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저를 사랑해줬고요.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시는 남편의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었어요. 문제가 하나 있다면 여전한 가난뿐이었습니다. 저를 버린 엄마의 말처럼 정말 박복한 팔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건지 남편과 둘이서 아무리 벌어도 지긋지긋한 가난은 떨어질 생각을 않더라고요. 돈이 좀 모일만 하면 시부모님이 아프시고 집을 옮겨야 하고 아이가 생기고 무언가 자꾸만 돈 새어나갈 일이 터졌습니다. 그쯤 남편은 중국집 배달 일을 그만두고 일식집 보조로 들어가 요리를 배우고 있었는데요. 월급이 채 80만 원도 안 됐어요.
그걸로는 내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했죠. 그래도 아이들이 좀 큰 뒤로 제가 식모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는가 했는데 하늘도 참 무심하죠.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길에 뺑소니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이야 골목골목마다 CCTV가 달려 있으니 금방 범인을 잡는다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게 많이 없었죠. 목격자도 없었던 터라 끝내 범인을 잡을 수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구할 길이 없어 결국 급한 불만 끄고 남편을 퇴원시켰을 때의 그 참담함이란. 다행히 남편 목숨에 지장은 없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빠르게 퇴원한 탓일까요? 남편은 사고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잘 쓰지 못하게 됐어요. 외출 시엔 목발이 필수가 됐고 당연히 일하던 식당에서도 잘리고 말았죠. 저는 순식간에 남편과 두 아이를 책임지는 가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뚝 끊기니 제가 버는 돈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월세, 관리비, 아이들 학교 급식비며 보험료, 돈 나갈 곳은 정말 끝도 없었죠. 결국 전 당시 식모 일하던 집의 얘기에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식모 일은 일하는 시간 대비 보수가 많지 않았거든요. 어디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든가 아님 운전면허 따둔 게 있으니 남자들처럼 대리운전이라도 뛰어보려고 했죠. 목구멍이 포도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마냥 죽으란 법은 없나 봐요. 그 집 사모님이 제 사정을 알고는 그런 사정이 있는 줄 미처 몰랐네요. 알았으면 일하는 동안 돈이라도 좀 더 넣어줬을 텐데. 미안해요. 내가 이제 와서 뭐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혹시 아직 일자리 찾고 있는 중이면 간병인 해볼 생각은 없어요? 우리 남편 거래처분 숙모가 이번에 풍으로 쓰러졌는데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혈혈단신이라서 숙식하며 보살펴줄 간병인을 찾고 있나 봐요. 24시간 케어하는 만큼 보수는 나쁘지 않아요. 하면서 새 일자리를 추천해줬어요. 한 달 월급이 지금 버는 돈의 2배가 넘었죠. 전 망설일 것 없이 바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집에서 살면서 24시간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고 남편도 목발만 있으면 혼자 움직일 수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 남편과 아이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바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돌봐야 할 사모님은 교외에 있는 대저택에서 혼자 사는 60대 노인이었어요. 해운 사업을 하던 남편이 죽은 뒤 물려받은 재산만 수백억 원이라고 하더군요. 결혼 생활 내내 자식도 없어서 그걸 그 사모님 혼자 다 물려받았다나요. 그 집과 인근에 사들인 땅값만 해도 7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더군요. 그래도 식모살이 하면서 어지간한 부잣집은 다 가봤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집들은 될 것도 못 됐어요. 훨씬 크고 웅장했죠. 총 3층짜리 거대한 저택은 방만 해도 10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커다란 저택에 사는 사람은 달랑 3분이었어요. 제가 돌봐야 할 사모님과 그런 사모님에게 신세지고 있는 조카와 그 아내였죠. 저를 고용한 사람은 바로 그 조카였어요. 40대 중년 남성으로 저와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 보였는데 어딘지 모르게 비열해 보이는 인상이었죠. 제가 저택에 온 첫날 내가 작은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서 그냥 편하게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여긴 우리 와이프 작은 사모님이라고 부르면 돼요. 하면서 자신과 자기 아내를 소개하는데 특유의 있어 보이는 척하기 좋아하는 졸부의 느낌이 팍팍 났어요. 그래도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고개를 조아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사장님, 작은 사모님 하고 인사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었으니까요. 사장님은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숙모님이 풍에 걸려서 지금 몸을 온전히 쓰질 못해요. 우리 숙모의 팔과 다리가 돼서 열심히 보살펴줘요.
하면서 사람 좋은 척 웃어 보였지만 여전히 정이 가질 않더라고요. 그 옆에서 새초롬한 표정으로 서 있는 이제가 20살이 됐을까 싶을 만큼 어린 작은 사모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래도 다행히 제가 보살펴야 할 사모님은 좋은 분 같았어요. 나뭇가지처럼 비쩍 마른 몸에 성성한 백발, 풍에 걸려 몸 반쪽을 거의 못 쓰다시피 하는 노인네였지만 정신도 온전하고 조금도 까탈스럽지 않았죠. 저를 보자마자 어눌한 말투로 앞으로 잘 부탁해요 인사하는데 이상하게 괜히 마음이 가더군요. 그래서 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사모님 하고 공손하게 인사했죠. 체질적으로 성실한 전 사모님을 정성을 다해 보살폈습니다. 나름 책 같은 걸 보고 공부도 해서 풍에 좋다는 음식을 해먹이기도 하고 맑은 공기 마시는 게 좋다고 해서 휠체어에 태우고 자주 산책도 다녔어요. 또 풍고치기로 유명한 한의원에서 직접 약을 받아와 다려 먹이기도 했죠. 그래서일까요? 사모님의 안색이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더라고요. 말도 잘 못하시는 분이 제 손을 붙잡고 고마워, 고마워, 너무 고마워 하며 아이처럼 웃었을 땐 코끝이 찡해지기도 했죠. 자기 마음이라면서 큰 돈을 대뜸 제 주머니에 넣어주기도 하셨어요. 제가 됐다고 받을 수 없다고 손살해치면 내 딸 같아서 그래요. 이 늙은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어눌한 말투로 계속 돈을 권하셨죠. 그럼 전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 넣었어요. 사모님이 자기 딸 같다면서 챙겨주는 게 단순히 말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좋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늘 밖으로만 돌고 코빼기도 안 비치던 조카 부부가 저를 호출했어요. 내심 전 보너스라도 주려고 하나 기대했죠. 사모님의 병색이 제가 온 이후로 정말 많이 좋아졌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제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조카, 그러니까 사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글쎄, 숙모님 건강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따로 한의원에서 지어온 약을 먹고 정말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요. 근데 그 약은 그만 먹였으면 해요.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내가 이상한 약을 먹인다고 오해하는 건가 싶었죠. 그래서 저는 사장님에게 이상한 약 아니에요. 그 한의원에서 한의사님이 직접 지어준 약이고요. 연예인들이나 국회의원들도 거기서 많이 약 지어다 먹는다고 했어요. 텔레비전에도 나온 적 있고. 그 의심스러우시면 사장님이 저랑 같이 그 한의원 한번 가도 돼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의 표정이 더욱 곤혹스러워졌어요. 사장님은 아니 꼭 그럴 필요는 없고 아무튼 그 약은 이제 먹이지 마세요. 전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더군요. 옆에 있던 사장님의 아내, 그러니까 작은 사모님도 계속 먹이면 해고인 줄 아세요? 그만 나가보세요. 하며 저를 못마땅한 눈길로 쏘아봤어요.